자, 이제 53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53번째 소송 참가와 재심, 그 끝장내기 160이요. 485쪽이죠. 네, 거기서 시작해볼게요. 주요 개념 정리. 소송 참가란 다 아는 얘기인데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워낙 이제 취약하니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소송 참가란 원고나 피고가 아닌 자가 소송 계속 중에 원고나 피고 측에 가담을 갖고 그들을 지원하거나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행사하거나 방어하는 걸 말한다. 재심이란 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사건이. 근데 그걸 그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것도 이제 배경지식으로 깔고 그다음 요것도 배경지식으로 깔고 하는 건데 취소송의 인용 판결에는 기속력, 형성력 이런 것 각종 효력이 있고 이러한 판결 효력은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이러한 판결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친다라고 행정소송법 29조에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제3자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니까 주체로 의미하니까 행정처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위해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 제도랑 제3자의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취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판결이 내려졌대요. 그럼 그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그 취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아니었던 애들한테도 효력이 미치니까 얘네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취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소송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의 권리랑 의무도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제3자의 소송 참가랑 제3자의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다.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시.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은 판결 효력을 받게 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송 참가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고 소송 참가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됐는데 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예를 들어서 전쟁에 막 말도 안 되겠지만 전쟁에 끌려갔다 왔다 막 이런 거 아니면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였다. 그래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송 참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소송 참가했어야 되는데 네가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재심도 쓸 수 없어요 원래는. 근데 예외적으로 소송이 끝났는데도 니한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소송 참가를 못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을 쓸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 다음 또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 참가 그걸 갖다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피고가 아닌 애가 행정청 피고가 아닌 이제 또 다른 행정청 그러니까 지금 피고도 취소송 얘기하니까 취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 적기로 갔죠. 그러니까 피고가 행정청이 될 텐데 그 행정청 말고 또 다른 행정청 예를 들어서 제가 원처분청인데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애들이 소송에 참가한다든가 하는 경우 그런 걸 얘기해요. 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두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소송 참가가 행정소송에서도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송 참가에 대해서 16조랑 17조에서 행정소송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더 완화된 요건하에 소송 참가를 하게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정소송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다른 행정청이 가진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소송에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제3자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다시 자, 판결에는 취소송에서의 판결에는 제3자가 있죠. 예를 들어 형성력이나 기속력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존재하게 된 제도가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랑 제3자의 재심 청구 제도인데 근데 제3자의 소송 참가랑 그러니까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제3자의 소송참가 제도랑 되게 비슷한 제도로서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도라는 것들을 두고 있는데 이게 소송참가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제도의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은 다른데 요거 출제의 포인트죠. 그죠? 근거 규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놈 그러니까 제3자의 소송참가는 권리주체가 참가하는 것인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권리주체가 아니에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주체니까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참가하는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가의 종류 얘는 공동소송적 보호참가고 얘는 일반적 보존참가 혹은 통상보호참가 혹은 보통보호참가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피참가인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3자는 피참가인하고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경우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는요 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피참가인 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해도 무효라고 봐요. 그 다음에 참가 신청에 대한 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3자 소송 참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3자인데 저 소송 참가할래요? 라고 했는데 법원이 안 된다. 그럼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정청의 경우는 법원이 저 소송 참가할래요? 했는데 법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 얘는 그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이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행정청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청이 가진 자료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해도, 이 17조의 소송 참가는 안 된다고 해도 행정청이 별로 억울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행정소송법 29조에 보면 처분 등을 취소한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제3자 효 때문에. 그래서 16조랑 17조에서 소송 참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취하할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권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그 제3자의 소송 참가할 수 있다. 자, 소송 참가는요. 잠깐만요. 자, 여기도 밑줄 그어 보실까요? 17조에 여기요. 1항에 신청 또는 직권. 자, 보시면 16조 1항이든 17조 1항이든 신청 또는 직권이에요. 신청 또는 직권. 그 다음에 얘네 둘 다 고맙게도 자 보시면 제3자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금 소송에서 원고랑 피고가 되어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제3자는 제3자를 참가하려는 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은 소송 참가는요, 제3자 소송 참가의 경우 원고의 신청, 피고의 신청, 그 다음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놈의 신청, 그리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 17조는요 보시면 당사자 또는 당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원고의 신청, 피고의 신청, 지금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놈의 신청, 그 다음 법원의 직권. 그래서 똑같아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6조 다 되고 17조 다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16조에 보면은 뭐 제3자나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규정이 있는 반면 얘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규정이 없어가지고 불복 가부가 얘는 불가로 정리되고 얘는 가능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항 보면 1항 규정에 의한 소송에 참가한 제3자, 그러니까 제3자 소송 참가의 제도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6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준용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적 보호 참가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 17조의 경우에는 67조가 아니라 76조 규정을 준용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보호 참가를 준용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7조 방식에 의해서 참가한 행정청은 그냥 보통상의 보조 참가인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뭔 소린지 모르겠죠? 예. 사실 이거 뭔 소린지 이해해도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 표현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 학문적으로도 학자들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실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자 행정소송법 31조 보시면 이제 제3자의 재심 청구 제도가 두고 있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못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종국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자 얘가 가끔 나와요. 안날로부터 30일, 확정 판결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해가지고 30일 1년, 이게 독특하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한 달 1년이다 이런 소리예요 원래. 그 다음에 요거 불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항 요 재심 청구 기간 불변 기간으로 한다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암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11조 아까도 하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을 다룰 때도 했었던 건데 행정작용법 편에서 보면 처분 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26조가 준용된다는 얘기를 아까 지난 시간 그러니까 52강에서 했었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서는 이제 17조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처분의 효력 유무를 선결 문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항에 보면 1항의 경우 당해수소본 처분 등을 하는 행정청의 선결 문제로 사실 통제다 규정이 있으니까 얘도 가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복부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관련 질문 정리 4번 보시면 486조 기억 계속해서 행정소송법상 제3자, 여기 이제 변이라고 되어 있고 진짜 지엽적인 건데,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 참가의 경우, 그러니까 16조 소송 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했다면, 그러니까 참가인이 상소를 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고랑 피고가 취소송을 제기해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고가 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국민 그다음 행정청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또 다른 국민이 피고 측이든 원고 측이든 아무튼 소송 참가를 해가지고 참가를 했어요. 했는데 결론이 나온 거예요. 판결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제3자가 참가한 놈이 나 이 결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소를 했다면
그 상소의 효력은 자 원고랑 피고는 지금 상소를 만약에 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소송 당사자 본인이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제3자가 상소를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예를 들어 원고 측에 소송 참가하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원고는 여기 피참가인을 말하죠.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 없다. 이미 참가인이 상소하기로 했으면은 아예 그냥 안 할래요. 혹은 에이 그냥 상소 취하 했던 걸 거둬들이거나 이제 상소 포기 저는 상소 안 할래요.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지엽적인 건데 들어만 두세요. 해설 보시면 지금 제3자 소송 참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3자 소송 참가는 법적 성질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했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소송법적 개념인데 그거를 하면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중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효력을 갖는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는 불리한 행위여서 전원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뭔 소리냐면 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누군가 하잖아요. 그러면 피참가인이든 그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한 놈이든 얘네들은 운명 공동체로 결속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모두에게 유리한 행위는 둘 중에 한 놈만 그냥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모두에게 불리한 행위는 둘 다 합의해가지고만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가 문제가 된 건데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요것은 전원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만약에 상소를 했다. 그러면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87쪽 가셔서 5번 지문 보시면 취소송의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부당에 준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준용돼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3자 소송 참가뿐만 아니라 그 17조 소송 참가 있죠.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무부당에 모두 준용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7-1번 있는데 제3자 소송 참가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침해될 권리 또는 이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올라가 봐요. 그 16조에 보면은 법원은 소송의 결과 또는 권리에 따라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규정이 뭔 소리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이게 뭔 소리냐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487조가 7-1번 보시면 자 침해될 권리 또는 이익은 법이 보호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즉 법률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적 또는 감정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자 지금 우리 소송 배우고 있죠. 행정법 배우고 있죠. 근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은 원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동어 반복적 표현이에요.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그럼 당연히 법이 보호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8번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보호 참가도 허용된다 라고 보는데 요거는 그냥 혼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타형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제1심에서 소송 참가하지 않은 제3자도 2심에서 소송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OX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더 어렵게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소송 참가는 앞에서 배웠던 각종 제도들 있죠. 소의 변경이나 피고 경정이나 그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얘는 상고심에서 된다고 봐요. 그냥 도와주려고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얘는 된다고 본다. 상고심에서 된다고 봐요. 상고심이 뭐죠? 3심. 그러니까 3심에서 되니까 당연히 2심에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11-1번 얘가 국가적 7급으로 5선지로 나왔었는데 진짜 많이 틀리셨거든요. 보시면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5선지로 깔렸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5선지로 깔렸었는데 진짜 많이 틀리셨어요. 지금 얘가 5선지로 어떻게 깔렸었다고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선지로 깔렸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면 이게 시험장 가면은 지문이 안 그래도 엄청 정신이 없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자신이 없는 주제인 소송 참가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 그 지문이 길고 그 다음 뭔가 논증을 하고 있고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이거 자기가 봤던 거라고 이렇게 막 떠올리는 거죠. 이거 그거 물어보는 거네.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만 재심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네라고 해서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재심 쓸 수 있지. 그래서 그래서 딱 틀리고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뭘 물어본 거예요? 그 제3자 그러니까 재심 제도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거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존재해요. 행정청을 위한 재심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행정청을 위해서는 소송 참가 제도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재심 제도가 왜 존재한다고요? 그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행정청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는 소송 참가 제도는 존재하는데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선지로 출제했던 걸 제가 이렇게 정선지로 바꾼 거예요. 됐죠? 그 다음 12번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자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암튼 그 제3자가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형성력을 받든 기속력을 받는 사람이든 다 포함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랑 재심제도 다 쓸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13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는 당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이 제3자 실제로 소송에 참가해 소송을 하였는지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참가했는지도 불문하고 참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불문하고 효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3자 보호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오선지로 발음이 안 되냐? 깔렸었을걸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얘도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차후분 해령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민사소송의 수분 일을 심리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그 16조가 아니라 17조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17조만 준용한다고 보시면 따라서 권리 주체가 아닌 행정청도 이게 민사소송인데도 참가할 수 있게 돼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러면 제3자의 소송 참가는요. 걔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도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된 그 17번 지문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민사소송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행정청이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 유무가 그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일 때는 행정청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16조는 준용 안 하고 있던데요? 맞아요. 16조는 준용 안 해요. 그러면 제3자는 그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원래 민사소송에는 제3자의 소송참가 제도가 더 완화된 요건하에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출제 규정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 안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생각 안 하시면 되는데 궁금하실까봐 써놓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에 원래 행정청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사항 취소송에 부수하는 임시구제수단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사항이라는 얘기는 제 사망이 끝이 났다는 건데 제 사망이 뭐였냐면 소송 계속 중 발생한 일들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 임시구제수단 들어가 볼게요. 자 488쪽이죠. 자 집행정지인데 집행정지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동그라미 3번부터 볼게요. 자 집행정지 결정이 일단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집행정지 취소제도라고 한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지금 집행정지 제도 들어갔는데 간략하게 말로 복습해 볼게요. 집행정지 제도라는 게 뭐예요? 가구제수단. 그것은 한자로 표현한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임시구제수단. 임시구제수단이 뭐죠? 임시구제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자 행정청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분이 발급됐는데 갑이 이거에 불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려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6개월 최소 6개월이고요. 길면 막 10년까지 가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소송으로 싸워서 구제를 받으려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급박한 경우인 거죠. 그때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소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거 기다렸다가는 나 큰일이 나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 입영통지 처분이 나왔는데
10년 걸리면 소송가에 10년 걸리면 이미 전역 그 군복무 5번 하는 기간이죠, 그죠? 5번인가 6번인가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판사님이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해 준 거는 그거는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임시로라도 뭔가를 판단해 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게 집행정지 제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영통지 처분을 빨리 일단 그것의 효력을 홀드시켜 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집행정지 제도인데, 근데 집행정지 제도는 잘 아는데 뭘 잘 모르시냐면 집행정지 취소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판사는 보기에 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발급을 해줬는데 보니까 집행정지 상태로 놔두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냥 나라가 망하거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집행정지를 발급해줄 만한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판사가 혹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라는 법 재판의 형식으로 집행정지 결정 자기가 발급했던 걸 취소할 수 있다. 요런 제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 그러니까 발급된 처분을 홀드해 버리는 거, 그곳에는 형성력과 기속력이 인정된다 라고 말해요. 형성력이 인정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집행정지를 해버리면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처분이 홀드가 돼요. 물론 이제 집행정지에는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속행정지 세 가지를 통틀어 집행정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정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아무튼 집행정지의 효력이 홀드가 돼버린다고요.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고. 그 다음 기속력이 인정된다. 행정청은 그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될 의무를 부과받게 돼요. 다만 이때 기속력의 한 내용인 재처분 의무 부과 효과는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 준용되지 않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그 아래에 조문을 가서 보시면 자, 그 행정소송법 23조 지금 몇 쪽이냐면 여기 489쪽이요. 489쪽의 관련 조문 정리에 23조 6항을 보시면 30조 1항 규정은 2항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된다. 그러니까 30조 2항이 30조 2항이래. 자, 여기는 30조 1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2항은 23조 2항이에요. 그럼 23조 2항이 뭔데? 23조 2항이 집행정지 결정 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 30조 1항은 그래서 2항 규정에 준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30조 1항은 집행정지에 준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0조 1항은 뭔데? 30조는요 기속력에 대한 조문이에요. 다시 30조는 기속력에 대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30조는 1항하고 2항하고 3항이 있는데 2항하고 3항은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거예요.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뭐예요? 아까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서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는 판결 효력을 기속력이라고요?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를 부과시키는 판결의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재처분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2항하고 3항은 준용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 돌아가 보면 그 어디였죠? 보시면 다만 기속력이 어디냐면 여기 몇 쪽이야? 488쪽 주요 개념 정리 4 여기요. 다만 기속력에 한 내용은 재처분 의무 부과요는 집행정지 결정에나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집행정지 결정이 발급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처분을 해가지고 얘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이 행정청더러 뭔가 신청을 했는데 얘가 거부해갖고 그래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서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 그때 행정청아 그 거부처분 말고 다시 마땅히 네가 했어야 될 걸 다시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재처분 의무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적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특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한편 형성력이 인정되는 것은 별도의 통지나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없어도 곧바로 결정에 의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지가 된다는 의미다 라고 했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래요만 있다 되게 중요하댔어요. 박규선 교수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자 6번 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종기까지 존속하고 정한 바가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집행정지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냐면 안 써놨네. 집행정지 결정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나가냐면 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있고 국민이 있을 때 행정청이 뭐 2021년 4월 5일자로 가백에 발급한 그 처분은 뭐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지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종기까지.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12월 5일까지다. 이렇게 종기를 정했다. 그럼 그때까지 처분이 정지가 돼요. 근데 주문에 특별히 정하는 게 없다. 그러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박규선 교수님이 이것도 좋아하시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종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종기가 도래하면 도래와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이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기를 2021년 12월 5일로 정했다. 그럼 그 5일이 딱 끝나버리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 보세요. 처분이 있고 이것을 홀드시켰던 집행정지가 있었는데 얘가 2021년 12월 5일이 되면 사라져버린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활해요. 그래서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 종기가 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된다. 네. 여기는 이제 효력정지 결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효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효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발급되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계적 리 회긴 공명이죠. 일단 처분이 있어야 처분에 대해서 정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본안송이 법원에 계속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중인 본안송이 적법해야 할 것. 이거 판례 이렇게 되는데 법조문엔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판례가 그 계속 중인 본안송이 적법할 것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판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차근 판단을 해보면 어차피 이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원고가, 근데 아직 판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이길 거 빨리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 요구하는 거고, 판사도 내가 보니까 공정하게 심사숙고해 본 건 아닌데 어차피 네가 이길 것 같네 이럴 것 같을 때 발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무슨 판결을 내려? 각하 판결을 내리죠. 어차피 못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각하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하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그래서 요거 이제 신청인 적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해주면 네가 얻게 되는 게 뭔데? 이거 사실은 신청인 적격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소의 이익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일 것,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처계적리 획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 이런 것들 소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요건이에요. 근데 자,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처계적 리, 획인, 공명,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가지 요건으로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요건도 규정에는 없는데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계속 중인 본안 소송이 적법할 것, 이 말은 본안 소송이 각하될 만한 상황이 아닐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안 소송이 어차피 기각될 게 명백하지 않을 것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여기 포인트는 이유와 명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포인트인 이유는 이거는 기각 인용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 명백이 포인트인 이유는 뭐냐면, 본안 청구가 이유가 없을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본안 청구에 이유가 있다 없다, 이것은 본안에서 판단받아 보는 거죠. 그런데 본안이 지금 집행정지도가 왜 존재하는 거야? 급하게, 그러니까 판단하자면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판단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임시로라도 뭔가 판단을 받아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정지 발급 시점에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것 혹은 이유가 없을 것, 그것은 집행정지 발급의 요건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딱 봐도 절대 못 이기는 상황, 그래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러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래 집행정지 발급의 요건이 아니지만 딱 봐도 안 된다면 그때는 집행정지를 발급해주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기본 강의 때 안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뤄볼게요. 자, 집행정지라는 개념은 이게 표현 웃기네. 집행정지라는 표현은 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처분의 절차속행정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밑에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절차속행의 정지란 말 그대로 절차를 계속하는 걸 그만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해
행정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후행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서 대집행 절차에서 계고 처분에 대한 속행 정지가 있으면 대집행은 개통 실비로 이루어지는데 계고 처분에 대한 속행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지 실행 그다음에 못 하는 거죠. 비용 징수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 정지 이건 뭐냐면 집행 정지는 처분의 집행령만 박탈해 갖고 그 내용을 실현 행위를 금지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강제 퇴거 명령 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명령을 받았지만 그거에 집행정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난 그냥 내가 안 나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 나가고 있어도 강제집행 안 들어와요.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효력정지란 처분을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보시면 이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정지나 절차 속행의 정지를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쓸 수 있으면 얘네 둘부터 쓰고 안 되면 그때서야 얘를 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이어가지고 보충적으로만 쓸 수 있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임시적인 판단 제도잖아요. 집행정지라는 것 자체가. 근데 틀릴 수 있다는 걸 내포하죠. 그러니까 그죠? 강력하게 틀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내포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센 걸 발급할 것보다 그거보다 더 약한 것을 발급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래서 너무 센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언제 쓰냐면 보통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같이 별도의 추가적인 집행행위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그냥 곧바로 영업정지 했대요. 그럼 자 제가 국민인데 영업정지 처분을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추가적인 집행작용도 없고 속행작용도 없어요. 그러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임시적으로라도 풀어버리고 싶으면 저는 뭘 받아야 되냐면 효력정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보통 쓰여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나 절차 속행정지가 쓸 수 있을 땐 쓸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가 쓰이는 국면은 효력정지가 쓰이는 국면은 이렇게 허가 취소, 영업정지, 면허 취소 이런 데에서 쓰여요. 그죠?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집행정지도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만 부작위 확인 소송에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이나 당사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요 표만 위에만 봐볼게요. 여기가 집행정지에 대한 얘기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이 되는데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에는 왜 준용되지 않냐면 왜 준용되지 않을까요? 집행정지 뭐예요? 어떤 처분이 나갔는데 그죠? 나갔는데 국민이 그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송 제기했고 그랬는데 그걸 홀드 시켰으면 하는 거잖아요. 일단 임시로라도. 근데 부작위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처분이 안 나가서 문제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분 좀 홀드 시켜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준용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당사소송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사소송에는 왜 준용되지 않는 상황이냐면 당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지금 처분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당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떤 처분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처분을 홀드시켜주세요 이걸 요구하고 싶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배운 김에 간접강제도 복습해 볼게요. 간접강제는 전혀 집행정지와 좌표가 다르지만 헷갈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항상 제가 다루죠. 그래서 간접강제 제도라는 것은 재처분 의무,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줬고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구제수단이죠. 근데 무효확인 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된다고 하죠? 안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실수로 빼버렸다고 보죠. 그렇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봐요. 국회의원들이 바보냐? 라고 해서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죠. 대법원은. 그러나 학자들은 바보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엄청 싫어요.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를 안 된다고 보는 거. 그러나 시험은 판례에 따라 나오죠. 그래서 준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 간접강제는 준용되죠. 왜냐면 자 간접강제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뭔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부작위 확인 소송에 쓰기가 딱 좋아요. 왜? 부작위 확인 소송은 어떤 처분을 지금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해주고 있을 때에 문제 삼는 소송이기 때문에 딱 구조가 딱 맞다고요. 그래서 쓸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당사소송 얘는 지금 뭐 처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앞으로. 그래서 잠깐 다뤄보면 자 기간을 정한 처분 예를 들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요 집행정지 기간 동안엔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한 달쯤 지난 상태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결정을.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소송에서. 그러면 그 지금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한 달만 지난 상황이면 5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그 5개월 남은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소송에서 제가 딱 진 시점부터 다시 5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어야 해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조문은 이제 혼자 보세요. 이런 조문들이 있으니까. 됐고. 자, 이제 넘기면 490쪽에 관련 지문 정리 쭉 있고 3-2번 볼까요? 3-2번 어디냐면 490쪽 3-2 3-2번 당사소송에는 행정성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지금 얘는 처분을 홀드시켜버리는 걸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죠? 당사소송은 처분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 제기한 소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4-2번 당사소송의 인용 판결에도 30조 1항은 준용되지만 2-3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자 혼란스러울까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속력에 대한 거예요. 판결의 기속력. 근데 판결의 기속력인데 당사소송에도 기속력이 인정되거든요. 30조가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는 1항은 준용하고 2항 3항은 준용하지 않아요. 자, 2항 3항이 뭐랬죠? 30조 2항 3항 재처분 의무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당사소송에서 인용 판결에는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더러 야 네가 잘못된 처분을 했으니까 다시 처분해봐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애초에 그냥 지금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준용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요거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데 얘랑 얘가 비슷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만 그치만 수험적으로는 딱딱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 6번 판례상 집행정지 결정이 있게 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자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라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근데 집행정지 결정에 기속력이 있죠? 기속력이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행위를 했대요. 그럼 무효가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집행정지는 본안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었을 걸 요건으로 한다. 그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시험에 가끔 나오냐면 가구제 수단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법학은 그 배우는 순서가 민사소송법이 항상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행정법 전에 배워요. 근데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가구제 수단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가구제 수단들은 민사소송상 가구제 수단들은요. 본안 소송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의 경우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만 그 가구제 수단의 일종의 집행정지를 쓸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독특한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법조문 보세요. 23조 2항에서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기된 과거형이죠. 된 다음에만 이 집행정지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우리가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그 제도랑 다른 거잖아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머릿속에 항상 민법 민사소송이 전제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법학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끔 출제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어디냐면 7번 질문이었죠. 네. 그 다음에 다만 자 7-1번 법조문에 보면은 제기된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 집행정지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적법하다라고 쓰여 있지만 법문어는 근데 요렇게까지는 봐주고 있어요. 집행정지는 급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취소소송 제기하면 소장 제출하면서 곧바로 집행정지도 바로 동시에 한 경우까지는 봐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출제하고 있는 게 7-1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7-2 근데 요거는 또 관련된 건데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예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자 여기까지 그냥 됐고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라는 것을 집행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근데 다만 뭐까지는 해야 되는데요. 이 집행정지 신청할 때 그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본안 청구가 각하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집행정지 발급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7-3 보시면 집행정지는 잠깐만 7-3 맞죠?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청부의 적법과는 상관이 없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변 이렇게 되는데 취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상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되는데 자 이게 오선지로까지 썼어요. 근데 얘가 왜 변이냐면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 보면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가거짓수단 일종이에요. 근데 걔도가 아니라 걔는 행정소송법상의 가거짓수단인 집행정지 제도와 다르게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가 있어요. 걔는 그래서 다른 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민사소송에 이겨서 변 이렇게 써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7번이 가끔 출제되는 게 얘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보시면 491쪽에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 그러니까 본안에서 기각이 나겠는가 인용이 나겠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처분이 위협한가 적법한가 그것은 집행정지 발급의 요건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판단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집행정지가 신청이 들어온 상황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건으로 요구하면 말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아니지만 근데 딱 봐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이미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 어떤 상황에 그런 상황인지 써놨으니까 혼자 보세요. 그 다음에 8-1 본안 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방금 한 얘기니까. 근데 그거랑 얘를 혼동하면 안 된다. 뭐 본안 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각하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기각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정지 발급의 요건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거 말고 얘가 지금 각하될 것인가 각하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소송 요건으로 삼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삼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라도 행정사건의 본안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을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며 별도의 취소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설 보세요. 이 경우에는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없어도 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진다고 봐요. 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소송 취하 제도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소의 취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소송을 내가 제기했다가 에이 취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두세요. 이건 좀 알아두세요. 소의 취하에는 소급표가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소송을 내가 안 제기한 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민사소송법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해갖고 집행정지를 발급받으려면 본안이 걸려 있어야 되죠. 취소송이. 그죠? 그래서 본안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해서 집행정지 발급받고 받았는데 갑자기 본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대요. 그럼 처음부터 얘가 제기되지 않는 걸로 취급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당연히 별도의 취소시 없어도 집행정지 결정도 효력이 날아간다 이렇게 보겠대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지금 9번 했고 491쪽에 13번 볼까요? 얘 단타형인데 얘는 14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얘는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진짜 학술적인 이론적인 논의여가지고 행정에 부관중 독립된 처분서 성질을 갖는 부담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능하다. OX?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객체가 되려면 처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부관중에서 부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중요한 걸 왜 심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너무 안 중요해가지고 말로 안 해주면 잊어버리거든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심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492쪽에 16번 지문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 해주시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시 상태로 돌아가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요 원문 요렇게 주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안 돼요. 다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안 돼요. 거부 처분은 내가 아무리 내가 불만이 있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판사님 이것 좀 홀드 시켜주세요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논리가 뭐냐면 대법원의 논리가 거부 처분을 홀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네가 처분 발급 신청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네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안 된다고 본다. 요거 표현을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판례 원문 복붙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표현을 익숙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2번처럼 출제가 되기도 해요. 접견허가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처분은 집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뭘 물어보는 거지? 거부 처분이니까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16-4번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요것도 이 표현도 진짜 자주 쓰거든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게 뭔 소리예요? 거부 처분이 발급된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부 처분이 발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자, 얘는 자, 어려운 얘기인데 들어두세요. 얘는 두 가지 점에서 틀렸어요. 두 가지 점에서 틀렸어요.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재처분하라는 거죠.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에도 기속력이 있긴 한데 거기에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은 없죠. 왜냐하면 30조 2항과 3항이 준용되지 않으니까. 맞죠? 거기까지 맞죠? 그래서 그 점에서도 얘는 틀렸고 근데 애초에 집행정지 결정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애초에 재처분 의무는 집행정지 결정이 부과시키지 못해서 틀렸고요.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발급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중으로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틀린 거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집행정지 효력은 주문 내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이 시기는 스타트의 시가 아니라 때 시자죠. 그래서 그때까지 존속하며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자 비교될 것으로 자 비교가 아니라 관련된 걸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03후 6.1 사건을 이제 법리를 구체한 건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문은 그 결정이라는 재판의 형식의 주문을 말해요. 거기서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했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취소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겠죠. 이해돼요? 당연히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는데 얘가 당연히 사라진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되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좀 어려운 것인데 얘랑 얘요 얘 18-1이랑 같은 판결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논문까지 봐가며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제가 수험생이면 그냥 결론 외우고 말아요. 보세요.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청이 있었고 국민이 있었어요. 행정청이 국민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결정을 했다가 그거를 직권 취소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줄게 라고 했다가 아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취소 처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 그 취소 처분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이 싸웠다고 해봐요. 그 중소기업이 싸웠는데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사한테 판사님 이거 저 그 보조금 없으면 회사 망해요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정 신청을 했고 판사가 보니까 아 그래 그럼 그 취소 처분을 효력정지해 줄게 라고 해서 효력정지가 발급이 된 거죠. 그죠? 그랬는데 그 효력정지가 됐던 것이 종기가 도래해가지고 효력이 날라갔대요. 그러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은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정청으로서 보조금법 31조 1항에 따라 취소 처분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효력정지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을 명화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취소 결정이 다시 있었는데 그 취소 부분이 홀드됐대요. 그러면 교부 결정만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았겠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취소 결정 효력이 되살아난다. 그러면 그동안 지급했던 것 보조금 토해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수험적으로는 다 토해내라나 보다. 토해낸다. 이렇게 기억해서 그냥 시험장을 찍고 나오면 충분해요. 그런데 순전히
이게 되게 테크니컬하고 학문적으로는 이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이,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는 것임을 전제로 해야만 얘가 옳은 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복잡한데 수험적으로는 그냥 토해낸다, 전체 다 토해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492쪽에 보시면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우려 등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 발급 요건이 척의 적리 회긴 공명이었잖아요, 맞죠? 그때 거기서 적극적 요건 척의 적리 회긴까지는 아까 강의를 안 했구나,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여가지고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보시면, 살짝 보시면 여기 489쪽에 보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 있고,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 소명해야 되고,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 소명해야 된다고 하죠. 적극적 요건이 뭐예요? 집행정지를 발급받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요건, 포지티브해야 되는 걸 요건을 적극적 요건이라고 하고, 소극적 요건은요, 집행정지를 발급받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요건, 그걸 갖다가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죠. 근데 입증 책임이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하고 국민이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은 그걸 발급 안 해줬으면 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된다고 보죠. 다시 돌아가셔서 492쪽 22번 보시면, 너무 많이 갔다. 20번 보시면, 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해줘요? 신청인이 진다. 그 다음에 이런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입증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행정청이 그것을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그러니까 집행정지 발급을 안 해줬나 봐요. 그걸 집행정지 중에 구체적으로 효력정지 신청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청인이 그러한 결정에 대해 이렇게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처분이 위협한데 왜 집행정지 안 받아주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결정 발급 요건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 보면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 발급해 주잖아요. 그럼 불복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불복 수단으로서 즉시항고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이 많죠? 애매하네. 집행정지 끝까지만 할게요. 요거 24번 가봐요. 493쪽 금방 해요. 자, 요거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시는 건데, 외부 자금의 신규 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고액의 과징금 납부로 인하여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집행정지 발급 요건이 척의 적리 회긴 공명인데, 그 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있을 것, 그것이 요건 중 하나죠. 그래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집행정지 신청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전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맞죠? 근데 요런 표현을 쓰면서 일반론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 그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겠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대한이 포인트예요. 중대한, 요런 글자 써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나 신용도 훼손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중대한 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27, 28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셋 다 지금 기출표시가 없는데도 깔아드렸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대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세트 시리즈니까 얘네 3개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 피고인이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게 되는 손해, 그 다음 정비사업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손해, 요것은 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29번 금전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금전상의 손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봤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이 노선 점유율 하락은 법이 보호한 이익이 아니라고 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싸운 사건이 있어요. 네, 한번 출제했죠. 2012년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34번 보시면 자,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또는 납부기간 진행되지 않는다. 아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시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4-1번 보시면 자, 그 납부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행정지 결정 신청해갖고 집행정지까지 발급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패소했을 때, 패소한 다음에 그 남은 기간 영업이 정지가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제가 영업정지 6개월 받았을 때, 맞죠? 근데 자 여기 이제 가산세를 예를 들었네. 영업정지로 할 걸. 아, 이게 과징금이라고 해서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맨 처음 들었던 그 사례 가봐요. 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1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본안에서 결국 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소송 끝나고 나서 5개월 동안 또 계속 영업정지 상태가 돼야 하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 5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35번 보시면,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인데 2번 선지가 집행정지와 관련된 거죠. 여기다 깔았어요. 자, 담배사업법은 일반 소매인사에서는 그 일반 영업소 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반 소매인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법 목적을 그냥 깔아준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판례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편 동법은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간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은 자 A시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무슨 소매인이요? 담배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자, 이때 갑의 영업소에서 70m 떨어진 장소에 을이 일반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때 갑은 싸울 수 있냐? 싸울 수 있죠. 왜냐면 법에서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취지는 여기서 그리고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 목적으로 했으니까 100m 이내에 일반 담배 소매인 놓고 또 하나 100m 이내에 놓으면 과당 경쟁이 발생하니까 얘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00m 내인 70m 떨어진 장소에 일반 담배 소매인 또 놨으니까 법률이 보호하는 이 100m는 일반 담배 소매인인 갑의 이익을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그거 안에 들어온 상황이니까 싸울 수 있다.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서. 그 다음에 자 3번부터 볼게요. 원고적격 다 처리하고, 정의 또 다른 사람인 거죠. 담배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장소가 갑의 여기 있어. 갑의요. 예, 갑 어디죠? 갑의 영업소에서 120m 떨어진 곳이자 병이 담배 구내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50m 떨어져 있다면 갑과 병이 공동으로 제기한 정의 일반 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 선고는 갑과 병 모두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되게 어렵게 출제한 거예요. 왜냐면 뜬금없이 공동소송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하나씩 처리해 볼게요. 하나씩. 자, 공동소송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정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반 담배 소매인이요. 근데 얘로부터 120m 떨어진 곳에 갑에게 일반 담배 소매인 지정을 했대요. 여기 보면은 그 갑이 먼저 있었던 거구나. 갑이 있었죠. 원래 여기 일반 담배 소매 어디 있지? 네, 갑은 일반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건지 전체 문제의 전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있었는데 갑으로부터 120m 떨어진 곳에 정이 일반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았대요. 그랬을 때 갑은 정에 대한 일반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100m 이내에만 보호한 이익이기 때문에 100m 밖은 보호한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법이 보호한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 자 정이 일반 담배 소매인으로 있었는데 50m 떨어진 곳에 무슨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아요? 구내 소매인.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담배 소매인이죠. 그래서 법에서 일반 담배 소매인이 100m 이내에 들어있는 구내 담배 소매인과의 관계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익은 법이 보호한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은 병에 대해서 원고적격이 없고요. 병도
병도 특히 이제 병 같은 경우는 아예 군의 담배 소매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그 법에서 보호한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동일 시설물 내 2개 이상 군의 소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병도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송을 갑과 병이 공동으로 공동 소송으로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건데, 공동소송 들어갔어도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동소송 제기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갑도 제기하고 그냥 병도 제기했다. 그냥 별개로 제기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소송의 방식에는 뭐 필수적 공동소송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민사소법 이거 몰라도 되고, 공동소송? 아 그냥 갑도 제기하고 병도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갑도 정을 상대로 제기한 거 원고 적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병이 정을 상대로 제기한 거 원고 적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자 담배 일반 소매인인 2번 안 했죠? 갑의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장소에 병이 담배 군의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자 근데 무슨 담배 소매인이요? 군의. 근데 갑이 원고로서 제기한 병의 군의 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송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왜 그럴까요?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무슨 소매인과 무슨 소매인 사이의 관계요? 일반 소매인과 군의 소매인 사이의 관계니까 부적법하고, 갑은 수소법원에 병의 군의 소매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각하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된 본안 소송이 적법할 것이 집행정지 발급의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됐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